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여보, 저 닭 너무 실해 보인다. 우리 나중에 더 늙어서 시골 내려가 살게 되면 저런 거 많이 키워서 잡아먹고 그러자. 버스가 잠시 정차했을 때 스륵 버스 옆쪽으로 닭을 가득 실은 트럭이 하나 서더라고요. 아이고 저 녀석들 죽으러 가는 건지 살러 가는 건지 꽁꽁 갇혀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봤죠. 멍하게 보고 있는 제대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방망이질에 져서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잡아먹자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잡아먹는다는 말에 극도로 예민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솔직히 그전까지는 제가 그 말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는 몰랐어요. 결국 그날 심장을 부여잡고 버스에서 쓰러지고 저를 의도치 않게 놀라게 한 부부가 119를 불러주는 덕에 살았습니다. 병원에 수액을 꽂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고호자 없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이 나고 그 말 한마디에 쓰러져 이러고 있는 게 서러워 눈물이 나고 말이죠. 가만히 누워 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곰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그렇게 크게 못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되짚게 되더라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파리하게 비실거리는 그 오빠가 그렇게 애처롭고 멋있어 보였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병양미라고 하던데 아마 그 시절에 저는 그 병양미에 약했던 모양입니다. 기침을 한바탕 하고 촉촉이 젖은 눈으로 저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요. 그렇게 부모님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렸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폐가 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그 사람 건강 때문에 아이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기만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5년 뒤인 제 나이 30에 그는 피를 한 바가지 토하듯 쏟는 기침을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첫 남편을 제 나이 30에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결혼해서 아주 큰 충격은 없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러서 슬펐을 뿐이었습니다. 울지 않는 저를 보며 누군가는 독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황망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남편을 보내고 5년 뒤 저는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그저 건강한 사람만 찾아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도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 6년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잡아먹는 더러운 팔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혀 걸레짝처럼 너덜거렸지만 그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고맙게도 아들은 수더분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시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채워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께는 제가 10번 죽었다 깨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친정엄마에게 저 여전히 존대하면서 좀 어렵게 대화하거든요. 워낙 엄하게 키우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모녀라도 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랑 저희 친정엄마 사이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세는 친정엄마보다 훨씬 많으신데 저한테 정말 편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아들 먼저 보내는 그 황망한 자리에서도 제 손 꼭 붙들고 하셨던 얘기가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꼭 먼저 가야 했다면 그래도 네가 남는 게 낫다.
넌 아직 사랑도 더 받아야 하고 그 사랑으로 네 아이도 키워야 하잖니. 하늘이 무심하지만 그래도 네가 남았으니 난 됐다. 내 딸이다 이제. 아이고 아픈 손가락 같은 것. 모두가 저에게 남편 잡아먹는 귀신 붙었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쏙덕거리는 걸 알고 일부러 하신 말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고 아들에게도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일찍 아비 잃은 아들에게 어떻게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저보다 더 애쓰셨죠. 하지만 저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시부모님도 5달 상관에 모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들 나이 6살 때의 일입니다. 남편 죽고 3년간 넘치는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워 퍼부어 주시더니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시더라고요. 원래 여기저기 암이 있어 수술과 관리를 반복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병고함과 아들 먼저 보낸 후 시름시름 약해지시던 몸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듯 가셨고요. 저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신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유산 분배를 아주 확실히 해놓고 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원래는 설계만 하시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시공사까지 같이 운영하셨고 나중에는 토지 건물 경매까지 뛰어드셨습니다. 원래 돈이 좀 굳는 분이긴 하셨나 봐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서 사업 규모가 커지니 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시아주버님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냥 하는 일 없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문제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위로는 형, 아래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3분의 1로 나눠서 분배를 하셨더라고요. 딸이라고 적게 주신 것도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많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 아이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 저한테 그 몫이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형님이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 회사 일도 마지노릇도 이 사람이 다 했는데 앉아서 탱자탱자 하던 사람이 돈을 홀랑 날로 먹어? 어머어머, 이건 저도 거절해야 맞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원. 형님, 왜 주시는 분들이 결정한 걸 받는 형님이 펄펄 뛰세요. 제가 언제 부모님께 달라고 졸랐던가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식 셋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나누신 건데 그걸로 왜 흥분하시는데요? 어머어머, 동서 말하는 거 봐 진짜. 내가 뭐 그 집에 돈 가는 거 아까워서 그래? 지금 아버님 남기신 사업을 이 사람이 잘 운영하려고 애쓰는데 그 마음과 아버님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는 성의로 회사 투자를 좀 해봐라 이런 거지. 뭐 그냥 돈 갖다 쓰겠대? 저 사람이 사업으로 잘 불리고 안정화시키면 나중에 동선에도 좋을 텐데 뭘 그렇게 뾰족하게 굴어. 형님, 제 손안의 10푼이 남한테 맡긴 100푼보다 나은 법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사업체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기로 결정 다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아주버님도 월급장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을 가지고 가서 불리고 안정화를 시키고 아버님 정신유산을 계승해요. 뺏고 싶으시면 탐낸다고 차라리 말을 하시지 그래요. 그래, 나 억울해. 지 남편 목숨값 받아서 유유자적 노라지 깨게 얄미워서 그런다. 자,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이제 동서도 양심 좀 찾아서 다시 재분배해보지 그래. 아니요, 이건 저희 몫이에요. 형님은 형님 몫에 만족하세요. 아니지, 형님 몫도 아니죠. 아주버님 몫이죠. 따지고 보면 형님도 그거 형님 돈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형님 좋으라고 물려주셨겠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형님도 형님 게 아닌데 형님 것이냥 굴고 계시네요.
제가 따박따박 따지고 들자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기 아내 한 번, 저 한 번 보며 한숨을 쉬고 있고요. 그러자 분이 솟은 듯 형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봤어요. 몹시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봐줬더니 너 남편 죽고 나서 이 집이랑 관련도 없는 게 돈 탐나서 붙어 있었지? 당장 다 내놓고 나가. 내가 조카 불쌍해서 일부는 떼어줄 테니까 당장 다 토해놓고 나가라고.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게 으르렁거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 힘차게 패대기를 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도 이혼하면 남이잖아요. 남들 가능성 충분한데 왜 자기 돈이냥 난리예요? 그러자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들, 진짜 그만들 하세요. 정말 돌아가신 엄마 아빠 열받아서 다시 오시겠네. 각자 자기 가족 목 잘 챙기면 될 일을 왜 난리예요? 큰오빠한테 이혼당하면 똑같이 낙동강 오리알인데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앞으로 다시는 절대 부모님 유산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아주 다 개박살 낼 거야 내가. 그러자 제 머리채를 잡았던 형님의 손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신우이는 사실 이 집안의 숨은 실세거든요. 막내딸로 태어나 오빠 둘이 어화동동한데다가 시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은 실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사업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여장부인데 지금도 자기 오빠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는데 오히려 뒤끝없고 시원시원해서 저랑은 잘 지냅니다. 하지만 노네가시처럼 불편해하는 형님은 신우이가 일갈하자 입 삐죽거리며 분함을 억지로 누르더라고요. 뭐래도 마음대로 해라 라고 방관하는 시아주버님이지만 신우이가 뭐라고 하면 그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 유산을 우여곡절 끝에 받은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은 그 유산을 건드리지 않기로 말이에요. 형님이 못되게 쏟아낸 소리 중 딱 하나가 제 마음을 후벼 팠거든요. 남편 주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는 그런 류의 말이었는데 그게 참 아팠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오만 일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나 싶기는 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일이 주로 제 차로 배달하거나 건물 청소, 음식점 설거지 같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는 멍하게 차에서 기다리거나 식당 의자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밖에서 서서 기다린 적도 많았어요. 지금에야 종일 아이들을 봐주는 어린이집도 있고 놀이나 학습을 도와주는 곳이 많았지만 당시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런데 아이를 보낼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엄마가 있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참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배우고 떠들고 말이 트여야 하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은 일하는 엄마와 함께 하느라 발달이 늦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아들이라 과묵하고 말없고 표현이 느린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생각만 하면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이의 다름을 아주 늦게 알아차렸을 거예요. 1학기가 시작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니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멀쩡한 아이를 이상한 취급하는 것 같아 살짝 불쾌하기도 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가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모습들이 걸렸던 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아주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한마디로 고루 발달되어야 하는 지능과 감수성 지수가 신체 발달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미취학 시절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고 반응하면서 커야 하는데 아드님은 뭐랄까 작은 상자 안에 갇혀서 자란 아이 같아요. 이럴 경우 우선 지능이 또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성향이 폐쇄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뭔가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이 좀 떨어지면 바로 지적장애나 경계성 지능을 의심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으로 오더라도 꾸준히 자극하고 훈련하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줄이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놀고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뒤처진 아이가 일반 아이들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제 아이가 반발짝 성장할 때 다른 아이들은 10발짝을 뛰어 앞으로 나간다고나 할까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니 그 성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졌고 제 아이는 자기 시간 속에서 천천히 컸습니다. 결국 몇 년만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저의 안일한 희망은 아이가 중학교를 간 후 마루로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때는 서너 살 어리게 구는 게 적당히 용서가 되었다면 중학교는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고 몸도 마음도 어른에 가까운 아이들이 봤을 때 제 아들은 딱 초등학교 3학년 꼬맹이였습니다. 당연히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놀림의 중심이 되고 말았죠. 왕따는 기본이고 다소 수위가 높은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아들은 오히려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한두 마디씩 하던 말도 딱 끊어버리고 구석에 앉아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분노로 폭발시킨 적도 많았어요. 쌈딱처럼 아들을 괴롭힌 아이들의 집에 하나하나 찾아가 잡돌이를 했고 학교에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무시와 동정, 멸시였습니다. 그러게 왜 저런 애를 정상인 학교에 보내서 괜히 분란을 만들어요? 애한테 맞는 학교로 보내세요.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 경찰서까지 다녀온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이의 자퇴 신청을 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제가 하던 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밖에서 미팅을 하거나 외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사정을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죠. 감사하게도 저와 아들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한 많은 분들이 제가 일하는 동안 아들과 대화를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공격적인 또래들에게서 벗어나 호의적인 어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들보다 느리지만 발전했고 공부도 10분 집중이 어렵던 녀석이 2시간씩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2년 뒤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1년 뒤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대학도 합격을 했고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아들 앞으로 마련된 유산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000번 만번 조금만 꺼내서 쓰고 싶다는 마음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았죠. 남들보다 느린 아들이 제가 없더라도 잘 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린 아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어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는지 졸업식 날 저한테 학사모를 씌워주며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과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3번 정도 학교 앞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좀 느리고 사람 응대도 자연스럽지 못하니 손님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 거였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업장을 아들의 사회성 재활센터로 쓸 수는 없으니 계속 쫓겨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자책하며 시무룩해지고 우울해했습니다. 한두 번은 제가 사장님들을 찾아가 배려를 요청하고 사과도 하며 수습을 했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할 수는 없다. 아들이 스스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아들과 아예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엄마는 널 계속 보호만 할 생각은 없어. 너도 엄마가 다 해주는 건 싫잖아. 그치? 네, 저도 싫어요. 그런데 혼자서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는 내가 더 싫어요. 아들, 엄마 말 잘 들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너 외에 다른 사람도 다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해. 다만 넌 조금 더 느리고 그래서 더 실수가 많이 들키는 거야. 그럴 땐 숨기려고 애쓰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제일 해결이 쉬운 걸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런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꼭 기억할게요. 그 말은 아들에게 경정구절이 된 듯 했습니다. 이후에도 뭔가 실수를 하면 예전처럼 당황해서 우뚝 서 있거나 혼잣말을 하며 안절부절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해결하고 넘어간다, 해결하고 넘어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들의 실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차근차근 실수 없이 일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동네는 작은 금연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제조 공장들이 많고 그 공장에 작은 부품들을 납품하는 일종의 제조 클러스터 지역이에요. 저도 꾀꼬리 짬짬 슬렁슬렁 일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들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사 왔거든요. 1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서로 사정도 다 알고 덕분에 아들 키우면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난히 저희 집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사장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애가 좀 느려서 그렇지 못된 건 아니잖아.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고 싶으면 그리 하라고 그래. 우린 느린 놈은 괜찮은데 뺀질거리고 못된 놈은 영 질색이거든. 그때 한번 보내볼 테야. 어머, 그래도 괜찮아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아들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대신 다른 데 신경 쓰는 걸 모르는 아들은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한테 갖다 주며 성실히 살았어요. 물론 저는 그 돈을 그대로 아들 명의의 통장에 넣고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돈 때문에 고민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늘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사람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이 중하니까. 사람 잃고 돈 얻는 것보단 돈 잃고 사람 얻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알았지?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가이드라인밖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들은 제 말을 명심하며 사는 듯 했어요. 고마운 일이었죠. 역시나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천천히 일도 배우고 돈도 모으던 아들은 그렇게 느린 속도로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제 품 안의 자식이고 늘 전전긍긍했으니 여자 마음이나 알려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른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 다니는 격리 아가씨와 인연을 진중하게 연애를 하더니 어느 날 제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장가가려고요. 네가 결혼을? 네, 저도 이제 제 가정을 꾸려야죠. 좋은 여자예요. 밝고 명랑해서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아들은 그 여자의 얘기를 하며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웃게 하는 여자라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사랑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주신 그 마음 그대로 내리 사랑을 할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 인사 자리에서부터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긴 했는데 며느리감의 손톱이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하더라고요. 저렇게 보석을 잔뜩 얹은 장식을 한 손톱이 무겁지 않을까 궁금할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손톱이 참 예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자기를 잘 꾸미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어머,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해요. 10손가락 다 하면 한 20만 원? 다음엔 어머니도 같이 가서 하세요. 20만 원? 세상에, 그렇게 비싸요, 그게? 어머, 이게 뭐가 비싸요. 명품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씩 하는데, 이 정도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 답답해져 왔습니다. 제가 그 회사 격리 월급을 알거든요. 월급 250 조금 넘게 받는 친구가 손톱에 20만 원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다른데 돈 안 쓰고 그거 하나 투자한다는 아들의 변명 아닌 변명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도 소박하게 했고 집에도 큰 욕심 안 내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나름 서로를 아끼면서 사는 모습에 저는 며느리에 대해 처음 가졌던 인상을 조금씩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할수록 한 번씩 며느리의 성향이 드러나면서 자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거든요. 둘 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 결혼도 스몰 웨딩으로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좀 대견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 조절할 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스몰 웨딩을 한 건 그게 트렌드였기에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지 않은 것은 초라하게 갈 바에야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고요. 돈을 모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빚을 냈는지 결혼 후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글쎄 3박 4일로 유럽을 가겠다는 거 있죠. 아니, 유럽을 3박 4일로 간다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루 반은 날아갈 텐데 그걸 굳이 가야 하겠니? 어머니, 비행기 타는 것도 그 자체가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 신혼여행인데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3박 4일이면 제주도나 가까운 동남아시아 아니면 일본, 중국 이런 데도 괜찮잖아. 굳이 유럽을 가야겠어? 게다가 너희 비즈니스 탄다며. 좌석값만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데 그걸 꼭. 그게 진짜 멋이에요. 어머니는 너무 옛날 사람이세요, 진짜.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에펠탑 앞에서 신혼여행 인증샷 남겨야 돼요. 영국 빅벤 앞에서도 남길 거고요. 해저터널로 가는 열차 타면 영국에서 프랑스 몇 시간이면 가요. 하루면 충분하다고요. 얘기를 듣는데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사실 아들 내외가 분수에 맞게 다정하게 사는 듯해서 제가 관리하던 유산을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는 행동을 보니 그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려봐도 며느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이니 며느리 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명품 같은 거 사려고 하면 그건 딱 잘라서 맞고 거절을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내외가 정말 냉랭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공항이며 외국에서 명품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날 때마다 아들이 막은 거였죠. 그것도 이 순진한 놈이 엄마가 못 사게 하라고 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 카드만 믿고 갔던 며느리는 있는 대로 뿔이 났고 결국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해하면 하나는 사주지 그랬어. 엄마가 돈 잃고 사람 얻는 게 낫다고 늘 그랬잖아.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사뒀어요. 안 그래도 자기를 사람 하네 안 하네 해서. 그런데 자꾸 사려고 하니까 그랬죠.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가 손톱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 아무 말 안 했다. 하지만 날 사랑하는 것과 남한테 보여주려고 무리해서 과시하는 건 달라. 그런 마음은 아예 지금부터 버려라. 네 남편 월급장이야. 평소 어지간한 건 다 오냐오냐 넘어갔던 제가 딱 불러다 앉혀놓고 냉정하게 말하니 며느리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제 아들을 들들 볶는지 아들도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걸 그냥 넘기는 건 직무유기라는 생각에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했는지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희 좀 멀리 이사가서 둘이서 잘 살아볼게요. 엄마는 몇 달에 한 번 참고 참다가 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가 봐요. 저도 엄마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거리라도 좀 멀면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 생판 얼굴 모르는 남도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자기 듣기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듣겠다 귀 막으면 어떡해. 다소 억울한 게 없잖아 있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둘은 차로 3시간 반쯤 떨어진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했고 저는 아들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되었죠. 명절 때도 외국 나간다는 핑계로 오지 않고 제가 가겠다고 하면 오만 핑계 다 대서 막더라고요. 아들이 한 번씩 혼자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성화를 하는지 밥 한 끼 먹고 바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저한테 너무 면목없어하고 미안해했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새끼 마음 편하게 해주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고 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저 엄마한테 드린 말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 아들이 엄마 보러 온다는데 시간을 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언제든 우리 아들이 1순위지.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 아니에요. 가라앉긴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만난 아들은 충격적인 소식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얘 요즘 바쁘니? 전화를 안 받네. 그랬더니 아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2번째 충격적인 얘기를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집사람이 너무 고집을 부려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시어머니만 생각해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아마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걸 거예요. 그래도 엄마, 제가 한 번씩 아이 꼭 데리고 올 거니까.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아직도 그 신혼여행 3박 4일 가서 명품 못 사게 한 걸로 토라진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일이 너무 바빠져서 앞으로 한 1년은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도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짬날 때 전화 드릴게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1년이나? 너 혹시 어디 외국으로 파견 가? 아니, 그러면 더더욱 엄마가 산발하지도 하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제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엄마,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찜찜했죠. 이상한 말만 잔뜩 남기고 떠난 아들은 말한 대로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문자며 전화를 계속했는데 차단했는지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아들이 전화를 했길래 제가 좀 화를 냈더니 그 다음날 그제야 며느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대체 왜 자꾸 우리 식구를 괴롭히는 건데요? 아니, 얘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괴롭히긴 뭘 괴롭히니? 손주 성별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까지 못 보고 살 만큼 내가 대역죄를 지었니? 난 정말 이해가 그런 게 짜증난다고요. 놓친 내가 돈줄은 다 틀어지고 잔소리. 혼자 쓸쓸하게 늙어 쓰러져 봐야 자식 귀한 줄 알지. 끊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화나 문자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기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어서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하며 이후 또 몇 달이 흘렀죠. 그렇게 아들이 제게 와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한 지 정말 1년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불면증에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좋기 10kg는 빠진 듯한 모습은 둘째치고 눈빛에 생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 몰골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인생 망했어요. 다 속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어머니, 그동안 속았어요. 제 아내는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아들이 전해준 얘기는 제정신으로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엄마가 너무 싫어서 멀리 이사 가고 싶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가서 자리 잡은 거고요. 힘들게 일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별로다 보니 그 사람도 일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임신했다는 말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돈을 좀 빼돌려서 썼는데 그걸 걸린 것 같다고.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 가게 생겼는데 자기가 감옥 가면 거기서 애 낳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엄마가 돈 잃고 사람 얻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나 그렇게 생각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차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던 거야? 그래서 연락이 안 됐었던 거고? 그랬던 거였어? 네, 죄송해요. 거기서 전화 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너는 그런 큰일을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다 속았다는 건 뭐야? 너 혹시 그 사람 사라졌어요. 출소날 데리러 온다 해서 그 앞에서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저 아이도 직접 못 봤어요. 감옥으로 면회도 몸 무겁다고 한 번은 안 오고 사진만 보냈거든요.
너무 예쁜 딸이던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기절을 해버렸거든요.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고 아들은 제가 잘못했을까봐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왜 울어? 정신 차리고 그 못된 거 찾아서 역사를 흔들어야지. 너 정신 차려. 그 망할 건 내가 손톱에 난리 부르스 쳤을 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어디 내가 못 찾나 봐라. 저는 혈관에 꽂힌 바늘이 휠 정도로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못된 것을 사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어물어 찾아간 며느리의 친정에 있는 사람이 결혼식 때 제가 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흥신소한테 부탁해서 받은 정보이니 틀린 것은 아닐 텐데 의아했습니다. 분명 결혼식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렵게 자랐다더니 사부인은 그래도 기태가 줄줄 흐르네. 친정 때문에 마음고생